선생님, 배신의 반대말이 뭐예요? 중학교 국어 시간 제자들이 자주 던지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죠. 반대말은 신뢰지만 진짜 반의어는 익숙함이란다. 배신은 믿었던 것이 낯설어질 때 느끼는 거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67세에 가장 처절한 배신을 경험하게 될 줄은요. 그것도 평생 저를 배신한 적 없던 된장찌개한테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입니다. 올해 67 은퇴한 국어교사입니다. 어제 아침 저는 부엌에서 30분 넘게 국 하나를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된장찌개요. 평생 눈 감고도 끓이던 그 된장찌개가 갑자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된장 한 숟가락 풀어넣고 맛을 봤습니다. 짭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싱겁습니다. 다시 된장을 넣었습니다. 또 짭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국자를 내려놓고 냄비를 노려봤어요. 평생 순종하던 된장찌개가 저를 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나 너 모르는데? 그 순간 깨달았죠. 배신당한 건 제가 아니라 된장찌개가 저한테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혀가, 제 몸이 67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평생 간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과장 좀 보태서 계량컵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무시하고 손맛으로만 승부하던 사람이에요. 시댁에서는 맏며느리 손맛은 종갓집 간판이라며 자랑했고요. 근데 그 간판이 이제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며칠 전엔 고등어를 구웠는데 평생 좋아하던 그 고소한 냄새가 갑자기 역겨운 비린내로 돌변했어요. 냄새를 맡는 순간 손이 멈추고 내가 경보음을 울리더라고요. 먹지 마. 위험해. 아니, 내가 이 생선을 40년 넘게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음식이 좀 짜지 않아요? 며느리는 물을 계속 마시며 눈치를 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인가? 미각을 잃은 건가?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왔는데 그 언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더니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국어교사였어요. 왜? 라는 질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범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 혀를 배신자로 몰아세우기 전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로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제 혀가 아니었어요. 전혀 엉뚱한 곳, 제가 6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곳에서 제 입맛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나이 들어 입맛 없는 건 당연하다며 체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음식의 즐거움을 되찾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간의 여왕 이정숙의 몰락기이자 제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그런 프로그램 자주 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몰아붙이잖아요. 당신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혀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매일 추궁했습니다. 너 왜 된장찌개 맛을 제대로 못 느껴? 왜 고등어를 거부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증거도 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제일 자신 있는 메뉴들로 준비했습니다. 큰아들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살짝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엄마, 찌개가 좀 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을 맛봤는데 짤 리가 없어. 그래? 엄마는 괜찮던데. 애써 태어난 척했죠. 그런데 며느리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거들더군요. 어머니, 요즘 간이 좀 세지신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하셔서 소금 좀 줄이시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은 건 제 혀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각을 잃은 건가?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아니, 슬펐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30년 넘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정확함이 생명인 직업이었죠. 그런 제가 평생 갈고 닦은 감각을 잃어간다? 이건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요리가 고문이 됐습니다. 국 하나 끓이는데 맛을 10번도 더 봤어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섰습니다. 가족들 눈치만 살폈죠. 맛있어요? 물으면 응, 맛있어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위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위로 아닌 위로만 들었어요. 정수가 나이 들면 미각이 둔해지는 거야. 그냥 소금 적게 쓰면 돼. 우리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을 적게 써도 어떤 날은 짜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싱겁게 느껴졌거든요. 일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소금량의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더 근본적인 게 바뀐 거야. 국어 교사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야 해결도 가능하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서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 나물. 반응, 된장찌개 너무 짬, 고등어 비린내, 시금치는 그나마 괜찮음. 컨디션, 소화 안 됨, 배묵직함. 이틀째, 오늘 먹은 음식, 미역국, 제육볶음, 깍두기. 반응, 미역국 싱거움. 제육볶음 기름져서 손 안감. 깍두기만 먹음. 컨디션, 속 더부룩함.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치 기록을 보니 패턴이 보이더군요. 기름진 음식, 특히 고기나 생선의 거부감이 심했어요.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게 됐고요. 반면 채소나 나물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왜일까? 내 몸이 이 음식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명 맛집을 찾아갔어요.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곳들이었죠.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온갖 반찬이 상가득 올라왔어요. 눈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근데 입안에 넣는 순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이게 원래 이랬나? 분명 입안에서는 음식이 움직이는데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국어로 된 책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안 들어오는 느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맛없어진 걸까? 내가 맛없어진 걸까?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내 혀가 문제일까? 아니면 내 몸이 문제일까? 여러분, 평생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좀 짠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나도 이제 다 됐나 싶어 울컥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나도 그래요 라고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제 입맛 미스테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가볼까요? 저는 은퇴 전 국어교사였지만 요즘엔 스스로를 탐정 정숙이라 부릅니다. 아니, 변호사 정숙이 더 맞겠네요. 제 혀를 변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부엌에 앉아 냉장고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뭘 해먹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매일 3끼씩 차려왔는데 이제는 식재료를 봐도 영감이 안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지? 만들어도 내가 맛있다고 느낄까? 그때 문득 제가 가르치던 국어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소설을 읽을 때는 왜를 계속 물어야 해. 주인공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작가가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맞아, 왜를 물어야 합니다. 왜 된장찌개가 짜게 느껴질까? 왜 고등어가 비리게 느껴질까?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안 될까?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주일치 기록을 찬찬히 읽어내려갔어요. 마치 학생 장문을 첨삭하듯이 말이죠.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패턴이 있잖아.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은 다음 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배가 묵직하고 소화가 안 됐죠. 반대로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먹은 날은 다음 날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의 문제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이 특정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내 혀가 맛을 못 느낄까? 가 아니라 왜 내 몸이 이 음식을 거부할까?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은퇴하고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건강서적 코너에서 소화, 미각, 노화 이런 키워드로 책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맛은 혀가 아니라 장에서 결정된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맛은 당연히 혀로 느끼는 거 아닌가요?
혀에 미각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 제가 67년 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번역과 통역의 차이 배우셨죠? 번역은 글을 옮기는 것이고 통역은 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맛을 처리하는 과정도 비슷하더라고요. 혀는 음식의 맛을 초벌 번역만 합니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 5가지 기본 정보만 뇌로 보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음식이 뱃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그 음식을 분해하면서 수많은 신호를 만들어낸대요. 이 음식 우리한테 좋아요. 이 음식 소화 잘 돼요. 이 음식 우리 싫어요. 이 신호들이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럼 뇌는 혀가 보낸 초벌 번역과 장이 보낸 최종 평가를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음식 맛있다 또는 이 음식 맛없다. 결국 혀는 초벌 번역기일 뿐이고 진짜 판사는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할까요? 젊었을 때는 장 속에 수만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대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미생물 정원이에요.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화려한 정원이죠. 이 정원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녀석도 있고 채소를 좋아하는 녀석도 있고 발효 음식을 좋아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각자 담당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좋아요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미생물 정원의 꽃들이 하나씩 시들어간대요. 전문 용어로 장내균 다양성 감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정원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고등어 담당 미생물이 줄어들면 고등어를 먹어도 좋아요 하는 녀석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 처리 못해요. 라고 SOS를 보냅니다. 그럼 뇌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맛없어. 비려 먹지 마. 범인을 찾았습니다. 제 혀가 아니었어요. 제 뱃속 정원이 황폐해진 게 문제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때로는 거짓말을 한대요. 장 속 미생물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불편해하면서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이거 소화 못해요. 주인님, 이거 우리한테 독이에요. 그럼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 대응합니다. 이거 맛없어. 비려 먹지 마. 하고 거짓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고등어가 비린 게 아닙니다. 제 뱃속에 고등어 담당 미생물이 사라져서 뇌가 저를 보호하려고 비리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된장찌개가 짠 게 아닙니다. 제 장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뇌가 짜다고 경고한 거예요. 국어로 치면 같은 문장인데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너 참 착하다가 칭찬일 수도 있고 비꼬는 말일 수도 있듯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맛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 혀가 고장난 게 아니었고요. 제 뱃속 생태계가 황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손맛이라는 감각만 믿고 살았어요. 제 입에 맞으면 됐고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됐습니다. 제 뱃속 식구들이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편한 음식만 해먹었습니다. 익숙한 메뉴만 반복했고요. 다양성 그런 거 신경 쓸 여유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제 뱃속 정원이 황폐해진 거예요. 꽃들이 하나씩 시들고 남은 녀석들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배신한 건 음식도 제 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몸속 식구들을 배신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요리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내 손맛이라는 감각만 믿지 않았어요. 대신 내 뱃속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하루에 색깔별로 채소를 5가지 이상 먹기로 했어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 색깔마다 다른 미생물들이 좋아한대요. 발효 음식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게 미생물들한테는 영양제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조로움을 피했습니다. 같은 메뉴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다른 재료로 다른 방식으로 요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 맛이었지. 낯설기만 했던 고등어 구이도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로 느껴지더라고요. 뱃속 정원이 다시 다채로워지니 음식들이 하나씩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수가, 나 사실은 이런 맛이었어. 너만 몰랐지. 동년배 여러분, 저는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입맛을 잃는 건 능력을 잃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새로운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신호였어요. 예전엔 제 손맛을 자랑했습니다. 계량컵 없이도 완벽한 간을 맞춘다고요. 근데 그건 제 혀의 능력이 아니라 뱃속 식구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제는 그 식구들이 주인님, 우리 힘들어요 하고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우리는 평생 왜 내 손맛이 변했지? 하며 자책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듣고 응답하면요. 음식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요. 저는 이제 된장찌개를 끓일 때 제 혀만 믿지 않습니다. 제 뱃속 식구들한테 먼저 물어봐요. 얘들아, 오늘은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몸이 답해줍니다. 오늘은 나물이 당기고 내일은 발효 음식이 당기고 그렇게 몸과 대화하며 요리하니까 밥상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간을 맞추진 못해도 지금은 내 몸이 원하는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됐거든요. 늙어가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다시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뱃속 식구들은 요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음식이 갑자기 낯설어졌나요? 아니면 의외로 당기는 음식이 생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기록이 우리에겐 가장 큰 공부가 됩니다. 오늘 저 이정숙의 기록이 유익했다면 입맛 잃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숙이가 공부를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박태석, 이정숙의 몸 공부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몸엔 또 다른 미스테리가 있더라고요. 뱃속 정원을 잘 가꿨는데도 여전히 풍미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건 신호를 받아들이는 입구의 센서 자체가 무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맛을 완성하는 마지막 20%의 비밀, 그리고 우리 세포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열쇠 하나, 그게 사라지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종이장을 씹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더 지독하게 공부해서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 동창 중에 박태석이라고 있어요. 아주 지적이고 허허실실 웃던 신사 중에 신사였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 친구, 만나기가 겁날 정도예요. 예전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길 일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버럭 화를 내질 않나? 갑자기 우울해져서 한숨을 푹푹 쉬질 않나? 아주 시한폭탄이 따로 없더라고요. 본인도 괴로운지 그러더군요. 정수가, 나이 드니까 내가 괴팍해지나 봐. 마음 수련을 더 해야 하나. 그런데 며칠 전에 태석이가 저한테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정수가, 범인을 잡았어. 내 성격이 변한 건 내 마음 문제가 아니었어. 68세 박태석이 찾아낸 성격 파탄의 진짜 원인. 그건 마음도 뇌도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신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호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우리의 인격이 그곳에 휘둘리고 있었는지, 다음 기록에서 그 지독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늙어가면서 내 몸을 다시 배우는 기록, 이정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